논의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핵심적으로는 이제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희들이 이제 자문위원들이 그동안 지난 6월 30일 날 논의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한영 자문위원장님 또 저희 여러분의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황한식 교수님 그 고문님이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본 안을 좀 만든 게 있어서 그 안을 소개해 드리고 논의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에 관한 토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론장 조례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운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조례 기본안을 만드는데 황한식 교수님 또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진 않은데 몇 분 더 계세요. 예, 우리 그 김윤정 춘천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영관 광주시의 의원님도 같이 결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6월 30일 날 1차 준비회의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자문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거네. 잠깐만요. 이게 조금 오래된 버전이라서 내용이. 이런가? 네. 이게 맞네요. 네. 향후 일정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요. 기본안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쟁점에 관해서 좀 논의를 나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7, 8월에 걸쳐 가지고 지역별 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이 기본안을 기초로 해서 지역별 조례안을 만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지금 예정은 8월 하순에 제2차 워크숍을 해서 지역별 준비 현황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8월 21일, 22일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1박 2일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말 그대로 전국 동시다발로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렇게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논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제 저녁 늦게부터 오늘 오전까지 사전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조례 제정에 대부분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70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우리가 조례의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우리들의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공론화위원회는 대체로 운영위원회와 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유지는 논의 결과의 수용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요구에 맞춰서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논의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독립성, 자율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든 회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투명성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체장이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 추천 위원회를 그러니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 추천 과정에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의 입김이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갈등 영향 분석 등 일정한 연구조사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 바람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민이 지자체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의사결정기구여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상설심의기구, 상설적인 기구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집행기구로 보신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공론화위원회의 주체는 주민참여단입니다. 공정한 주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전 주민 설명회든 주민에게 사전에 공론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인구 구성 비율 모두를 고려한 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공론화 제한 주체는 모두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공론화 제한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공론화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편이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제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 지자체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지자체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견, 또 일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주관식 답변은 여기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원칙적으로 참여한다라고 그 다음 질문들을 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의원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한 공정성 유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집행부에 의한 공론화 과정 개입 차단 등 견제 효과, 그러니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예산 확보 등 공론화 현실화, 신속한 처리 등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의원 참여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고려해야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이 주민에게 주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적 과제에 대한 참여 기회 자체, 참여 기회 자체가 의미가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의미가 있다라고 답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경비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6월 30일 날.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공공기관의 행정인력, 정보, 공간 활용 등 비물질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공론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또 거의 같은 비율로 대답을 하셨고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체 모집을 해야 된다는 대답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론화의 추진 주체로 단체장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기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 공론화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반 정도가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라면 찬성한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또 민간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적었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75명 정도 응답했는데 이게 70명일 때 잘려가지고 여기서 약간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나요? 결과가? 그래요? 정답. 어떤 분은, 빵점 맞았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비슷하게 나왔나요?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쟁점 토론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 좀 논의를 좀 심화시켜서 의견을 좁히는 논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쟁점 토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뭐 민간단체의 역할에 민간 기관에서 공론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 50%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논의에 올리지 않고 의견이 좀 이렇게 갈리는 내용에 관해서, 의견을 조금 더 좁히기 위해서, 쟁점 토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확인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자문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이 주민공론장 활성화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틀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론화 일반적인 추진 절차를 좀 보면 이렇게 되겠죠. 대개는 이제 사전 준비 단계가 있고 공론화 추진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공론화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은 지난 사전 설문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공론화 제안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공론화 추진 여부는 지자체 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사전 논의와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론화 준비위원회에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결합해서 공론화 방안을 공론화를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구성해서 지자체 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론화가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요, 하나는 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되고요. 또 하나는 그 주민참여단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크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세칙을 만들고 감시단이나 사무국이나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참여단 수기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되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 구성, 모집 방식 등을 결정해야 되고 또 주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단 모집 및 선발을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되면 주민참여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하고 그 질의할 수 있는 기회,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죠. 주민참여단의 핵심적인 과제는 해당 사안에 관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수기토론을 진행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단이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고문을 작성해서 이 공고문을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이면서 공론화 제안자인 지자체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 이제 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생각을 이렇게 그 만들어 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안을 어디였지? 박사님, 최현영 박사님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현영입니다. 네, 그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공론장이 공론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담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여기에 개입하거나 그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론화를 그 주도하기 위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조례의 목표는 공론화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론화 프로세스 중에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기준과 요건, 그다음에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조례 구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제 그 주된 검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자발성이나 어떤 중립성,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 문제들을 조례 안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담아내야지 행정기관이, 이건 법이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직접 지켜야 될 그 내용이고 수범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례로서 구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저 대표님께서 사실은 정리를 다 해주셔갖고요. 정리된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조례의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어떤 가치를 담는 거니까 이건 목적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공론이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주민공론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용어의 정의도 사실 선택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행정기관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행정기관이 실제로 이 공론 과정에서 개입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 공론장에서 나온 결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선언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야 될 것 같고요. 예,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의 원칙들을 정해주는 것은 사실 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규범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규범력을 갖지는 않아서 공론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념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담아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주민이 이제 여기 공론화를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된 경우라든가 이 사업의 범위도 50억이라는 범위는 이제 넓은데요. 그 사업의 범위 이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50억이라는 걸 기초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엄청난 그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 보조 사업일 가능성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죠. 해야 될 것들과 임의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일 수 있는데, 주민이 실제로 문서로 공론화 추진을 요청할 수 있을 때 그 방법이 기존의 청원제도가 좀 강화되고 있는 구도라서, 이렇게 청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의 근거도 있고, 청원법이 전자청원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그
뭐 수용 여부를 행정기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사무처리법이나 아니면 청원법이나 이런 그 제도와의 관련성을, 그러니까 그 제도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주민이 제안했을 땐 반드시 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래기 한참 바빴을 때는 찾아서 내가 꼴도는 것으로. 누가 저기 좀 그 응소거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공론화 준비위원회인데요. 아까 우리 박태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론장을 설계하는 문제가 이게 임의적으로 어떤 일정한 그 행정기관에 맡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줘야 될 것이 공론화 준비위원회는 최소한 외부 인원이 참석해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인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는 그 임시기구로, 그러니까 일회성 사안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설기구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이 상설기구화하게 되면 단점은 이 위원회 위촉 방식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론장을 운영하는 업무까지 여기에다 다 맡겨버리면 결국은 이 어떤 일정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제한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고액기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 이것이 그 대표성을 정확하게 가지면서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 대표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제안 중에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가 참여해서 위원을 추천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운영위원회 역할도 명확하게 정해줘야지 되겠다. 운영위원회가 너무 과도한 어떤 이 문제를 과도한 역할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중립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선정과 역할, 이게 비례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내용은 표와 같고요. 네, 핵심적으로는 사실 주민 참여단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결정한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주민 참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그 공론화 조례에 보면 그냥 구성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 참여단이 없는 공론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공론화 조례에서 사실은 핵심이 빠져 있다. 주민 참여단은 그냥 구성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공론화 조례는 주민 참여단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공론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정보들이 제공돼야 되겠다.
제공되고 설명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론화기관 중립성의 유지, 이게 자치단체장뿐이 아닙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이 공론화 활동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규정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반드시 공개돼야 되고 회의의 결과도 가감 없이 공개돼야 된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거부했을 때 또는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설명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카운티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죠. 미국의 카운티에서는 설명 책임을 부여하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법에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물론 이제 공권력에 해당하는 그 처분의 경우에 처분을 거부했을 때 이유를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지금 행정절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저는 확대된다. 이유를 제시하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왜 공론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왜 거부했느냐.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이제 퀘스천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그 선택이 행정기관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주민들은 이 전 과정을 알아야 되겠다. 전 과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유는 전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공론화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거든요. 교육적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전 과정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사정이 있어서 이 공론화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공론화 과정 속에서 나온 그 합리적인 제안들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의 지원의 문제는 지금 이제 이거는 추상적인 기준이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실비 변상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보조금 조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 같이 타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들을 끌고 들어와서 연계시켜 줌으로써 비용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다른 조례와 연계성을 가지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다, 뭐 동구다, 그러면 동구 조례를 다 찾아봐갖고 거기서 우리가 뽑아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갖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들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제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아까 일정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입법 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분석을 통해서 다른 조례들을 우리가 연계시켜 갖고 갖고 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고요. 이 속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마 이것도 이제 공론화 운동인데 공론화 조례 제정 운동이니까 그 운동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의 정치력을 통해서 좀 이상적인 내용들이 이상적인 내용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적인 측면도 그러하고요. 사실 제가 입법 지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공론화 조례가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잘 만들어져서 한 50여 개 정도 되면요. 이걸 법률 단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게 청주시 정보공개조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헌법적 논의가 있었지만 정보공개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고 정보공개조례가 확보되면서 궁극적으로 정보공개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조례를 통해서 공론화 법까지 만들어져 갖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런 입법 운동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아이고, 예,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공론장 주민 공론장 조례 기준 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여봤는데요. 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죠. 제정 목적이 있고요. 용어 정의가 있고요.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주민은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기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고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발적인 공론장,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장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론화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주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으로 일정 수 이상, 이건 이제 그냥 예시를 해놓은 거고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보조사업 참여 여부로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또 많은 분들이 마을 및 도시계획 등 주민 삶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공론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도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시로 만든 건데요. 어쨌든 지방의회도 공론화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지방의 의장이 지자체장과 똑같은 지위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인원의 과반은 외부 인사로 해서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성이라든지 논의 의제라든지 참여 방안 등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무엇이냐, 뭐 자문기구냐, 뭐 심의기구냐, 뭐 의사결정기구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은 의사결정기구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만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결정은 해서 전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기구다,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는 명확하게 주민참여단과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단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고, 운영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갈등 영향 분석 등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구성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세광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민감하게 구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마치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냐, 주민참여단은 그냥 이렇게 동원하고 운영위원회가 자체가 의사결정 기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주민참여단이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 총괄, 운영세칙 제정, 필요한 기구의 설치, 이 모든 것은 주민참여단이 제대로 된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민참여단을 꼼꼼하게 잘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준비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참여단 규모와 방식을 결정을 하고, 요 기본적인 거는 공론화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인구 구성에 관한 고려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이런 분들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그 포지션 자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해서, 주민참여단 참여해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의 진행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한 진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은 회의에 참여해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할 수 있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참여단에 이제
선정된 분들은 성실히 참여해야 되고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될 겁니다. 자치단체장은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지 되고요. 논의된 결과, 도출된 결과를 존중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의는 모든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참여단으로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보 제공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기록하고 회의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지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하되 위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주민참여단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경비를 회의비 등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충 이제 그 느낌이 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론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돼야 되고 지자체장에 의해서 휘둘리는 공론화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그 최한용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분의 자문위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금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고민할 정도는 내용이 좀 구성이 된 것 같죠? 내용은 좋아요.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요. 아, 예. 제목 저희들이 이제 그 자발적 공론장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하고 공론화위원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의해서 주도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2개를 별도의 법률 그 조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을 것인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다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제목도 좀 길어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요 지금 안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몇 분 의견을 좀 말씀을 좀 질의도 좋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토론 시간을 좀 쟁점 논의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준동 변호사님 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아이고 지금 초안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성안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들으면서 2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단체장이 이제 몇 가지 사안은 반드시 공론화를 이제 붙여야 된다. 네. 공론화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걸 만약에 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붙여야 되는 게 필요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 안 했을 때 어떤 벌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 하나 하고, 2번째, 이렇게 예산과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모여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의결을 했는데 그 결과를 단체장이 반영을 안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서 이제 벌칙 조항을 만들 수 없다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은 벌칙 조항은 안 되고 이제 가태료까지만 물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머리를 써봐야 되지 않나, 좋은 안을 좀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참 그 이게 조례 한계임과 동시에 이게 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그 필요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이제 그 부작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법이 강한 그 수장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사실은 지방의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함에도 안 했을 때 지방의회가 그것을 뭐 일정 비율 정족수를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부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책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제가 그 설명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한 이유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떤 그 판단 하에서 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다른 의견을 네가 제시했는지 지자체장 네가 설명해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방식으로 가서, 그러면 그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서, 특히 공론장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게 아마 제 생각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게 법률 단위로 가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법률 단위가 아니라서요. 뭐 그 정도 선이 아닐까. 이게 제가 법률 단위로 가게 되면 어떤 그 생각이 가능해지냐면, 주민 소환의 요건과 연계시켜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법률 단위가 아니고 조례 단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현재 조례에다가 담아놓기는 좀 어려워서, 주민 소환 나중에 이제 공론화 법이 만들어진다면 주민 소환과 연계시켜버리는 방법으로 가면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전략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뭐 조례가 워낙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요. 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성경 선생님. 저도 다 이제 하나하나 이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제가 공론화 경험이 조금 있는데 그게 불완전한 공론화가 많다 보니 안타까운 경지에 이르는 공론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공론화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론화 주제 이거에 부합함에도 공론화에 붙이지 말아야 될 주제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공론화라든지 아니면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주제이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과학적인 증명이 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는 좀 배제시켜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안타까웠던 게 그 당일날에 한쪽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한 운영을 했을 경우 뒤에가 뒤집어지거나 결과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중립성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당사자 양쪽의 그 당사자들이 와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든지, 아니면 당일날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뭐, 있어야 되지 않는지 그런 그거는 뭔가 네. 세 그거는 번째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공론화 자체를 참석하고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한 적용이나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이 공론화가 잘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냥 몇몇의 그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주체, 그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속적인 어떤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 구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세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론화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공론화를 붙여서는 안 될 내용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물론 이제 뭐 리더의 정치적인 결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생활과 밀착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제 공론화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주제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쉽게 가려지는데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공론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지자체 장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걸 참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가 참 여태까지 뭐 대부분의 공론화가 다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참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은 어쨌든 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찬반 문제라든지 뭐 한쪽에 드롭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대부분 운영의 문제이고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 운영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문제이고 그 피드백에 관한 문제는 조금 어쨌든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녹지병원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다시 결론을 며칠 만에 뒤집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예스라고 대답은 해놓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책임을 좀 질 수 있게끔 조례에 담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문위원 예, 그 성공 사례와 그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에서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공론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강력한 의지 뭐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주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 설계를 누가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패했던 사례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보강돼야 될 부분들을 찾아갖고 그것들을 프로세스로 정리를 해주고 그것이 조례에 반영되는 구도로 가야지 실패를 줄이면서 성공 사례를 좀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 여러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이걸 그 조례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려면 성공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설득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이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례도 우리가 제안할 때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들, 그 조문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조문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조문들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들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다음 워크숍 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공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공론장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시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시민단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론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준비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갖고 자칫하면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버리면, 그리고 뭐 공론장 해보니까 별일 없더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허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사실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좀 역량이랄까요? 주민들의 역량이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지금 강정환 대표님하고 이동준 그 위원장님이 손을 드셨네요. 네, 강정환 대표님부터 말씀을. 네, 여튼 그 조례안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뭐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공론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명시화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에서 인가가 났다 했을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좀 포함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있는 공론화 대상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 한 가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는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지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건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지 되는 건지, 저는 그 과반이 참여해야지 그게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게 그게 좀 합리적인 근거인지 잘 몰라서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갈등 영향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갈등 영향 분석을 누가 하는 건지, 할 만한 또 전문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준비위원회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외부 전문가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공론화 대상 가운데서 그 내용 보면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방패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가 원했는데 지자체 장이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국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면 그거는 공론화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내용은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거는 근데 이제 나중에 법률하고 하여간 국가 사업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것을 공론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좀 미묘한 부분이나 나중에 분쟁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론화 설계가 중요한데 그거는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는 외부 기관에 그냥 의뢰를 해가지고 공론화를 실제로 외부 기관이 대리 관리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현실성 있는 공론화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론화 방안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준비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안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과반이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적인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제가 서부 경남이나 뭐 고창이나 뭐 기타 지역에서 보니까 적어도 공공기관 장이 자기 사람 심는 것을 통제하려면 과반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실에서. 공공기관 장이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물론 말로는 뭐 공정하고 투명한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 장이 내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돼야 되겠다. 그것이 뭐 3분의 1일 수도 있고 과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적 구성을 해야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서 답한 것처럼 누구를 구성해야 누구로 그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시민사회하고 사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갈등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구성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론인데 그래서 갈등의 구분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약간의 노력만 하면 충분히 배워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동준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 박사님 발제해 주신 것 중에 각종 위원회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에 의해서 근거하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이제 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전 거를 보면 대전의 공론화 조례를 보면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충남에서도 지금 곧 입법 예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차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설위원회는 거기에 적용이 되겠지만 비상설위원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지금 저희 토론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도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상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도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마 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하셨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가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그 다음에 만들게 되거든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충남도 비슷한 사례가 돼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기는 하는데 충청남도는 그 공동체 지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그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두기로 했는데 몇 군데 조례들을 이번에 충남 거를 만들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개를 봤더니 갈등관리위원회 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례하고 통합을 한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기존의 갈등관리위원회하고 병합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한 데가 한 2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왜냐하면 다른 이 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려면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조례와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랄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이거는 제가 글을 써가지고 하나 올릴게요. 그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을 2005년에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그 초안을 제가 지속에 있을 때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인천을 비롯해 가지고 갈등관리 조례하고 공론장 조례를 섞어 가지고 만든 데가 있는데 그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갈등관리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자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절차법을 보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론장은요, 특히 주민공론장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주민의 주권에 관한 법입니다. 근원적인 취지가 달라요. 하나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행정의 자기 목적 관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취지가 다른데 이거를 그런 목적과 취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알거든요. 대단히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걸 뒤섞은 거예요. 그 갈등관리법의 주체는 행정기관입니다. 명확하게. 갈등관리의 주체가. 공론장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체 자체가 다른 거고요. 갈등관리법을 갖다 얹힌 거는 갈등관리의 여러 가지 기법 가운데 소위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칭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10개 중에 한 가지도 안 되고요. 어쨌든 그건 뭐 여기서 제가 길게 논쟁할 건 아니고 법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근원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설명하셨듯이 갈등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결정된 그 행정의사, 행정기관의 의사를 집행할 때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를 해라. 갈등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잘 관리하자. 이런 취지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공론장은 의사결정 사전, 의사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과정 프로세스거든요.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구도이기 때문에 좀 취지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회 조직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총리가 위원장이지만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을 두고 있는 뭐 제일 그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 말고는 최고의 그 위원회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장관들이 그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근데 그 반대쪽에는 민간 위원이 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그 규제개혁위원회의 예에 따라서 누가 위원장이 되는지 당연직 뭐 분명히 그 자치단체 장이 이제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될 텐데 반드시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그 민간위원장이 좀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례를 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예, 한두 고맙습니다. 분만 더 말씀 듣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또 쟁점 토의에서 논의들 조금 더 심화시켜야 될 부분이니까요. 예, 질문하실 분 한두 분 더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